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함이지만 영업 제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데요. 오늘 사토쿠 불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 지역 창원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양대복 회장, MBC 경남 장영 기자,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와 불편한 동행을 한 지가 햇수로 2년에서 3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히 4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현재 경남 전역은 거리두기가 3단계, 특히 경남에서 창원과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4단계가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4단계가 적용이 되면 우리 일상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더욱더 조여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함께할 세 분은 현재 상황, 각자의 위치에서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양대복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거리두기 4단계가 접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은 영업의 절벽에서 거의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6시 전까지는 그나마 4명까지 가능하지만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시간도 10시에서 9시로 줄어서 그만큼 힘든 현실입니다. 이번에 백신 접종자 2명을 추가해서 4명이지만 실제 백신 접종자들은 기저질환자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질본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의 방역 기준 지침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종별, 요일별, 시간대별, 또 연령별, 지역별로 해서 통계적 분석으로 해서 데이터화된 근거로 가지고 방역 기준을 삼아야지 인원과 시간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절망의 그 터널을 걷고 있는 그런 현 상태입니다. 방역 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또 무리한 영업 제한을 계속 시행한다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불보듯 뻔한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고 어렵습니다. 자, 이어서 노창섭 의원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남도 7월부터 8월 초에 보면은 이제 100여 명, 평균 100여 명이 발생하고 창원시 경우에도 한 30에서 40명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부터 4단계가 좀 시행되고 있거든요. 예. 이 4단계 시행되면서 김해시, 창원시가 4단계 시행되면서 이게 집회나 행사를 전면 이렇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알리고 선전해야 되는데 그게 전면 차단됐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 산재 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자회견 하나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시민의 인권이나 권리 찾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2인 이상 식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저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소통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친척 간 교류가 없어서 어떤 분들 우울증 환자도 좀 증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4단계가 단계가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하루빨리 중앙질본에서 좀 제대로 좀 대응을 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해서 평상 일상의 모습으로 빨리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이 긴장이고 스트레스의 연속일 텐데 장영 기자가 바라보는 시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초유의 4단계인데요. 예. 우선 이 4단계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누구인가는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 양대복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생존이 걸린 문제까지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고 정말 4단계가 여기서 처음 겪는 일로 끝나기만을 좀 이제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남 전체로 보면은 창원, 김해 그리고 이제 함안도 그랬었고 이제 함양까지인데
경남 인구의 절반이 이 초유의 4단계를 겪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초유의 사태, 코로나19 사태를 겪게 되면서 아니라고 잘못된 일부의 판단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더러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창원시의 남창원 농협마트 사태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현 기자 어떻습니까? 네, 뭐 가장 최근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각인 효과도 있지만 예.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경남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사태 중에 가장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이제 모순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는 게요. 우선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정리해봤는데 이 방역의 사각지대가 이토록 컸던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태가 바로 남창원 사태였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벌어졌던 2만 명이 넘는 진단 검사 그리고 이 영업 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매뉴얼이 이렇게 부재했는가 이런 키워드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 광고 카피에도 요즘 이런 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돈보다 생명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은폐하려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은폐하려고 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돈이었고 이기심이었다는 것들도 정말 우리 사회 경종을 울리는 사건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가 저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행정의 무능인데 창원시가 뭔가를 좀 하려고 했지만 뭐 제대로 좀 되는 것도 없었고 이게 신뢰감이 떨어뜨려졌습니다. 행정의 무능이 계속 그 반복이 되다 보면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창원 농업 사태는 정말 경남의 코로나 이제 1년 반을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조금이나마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구상금 청구 등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마트 관련 70여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요. 또 마트를 이용한 창원 시민 2만 명 가까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참 이곳이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창원 시민들이 좀 자주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까? 정확하게는 남창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인데요. 예. 이곳이 이제 위치적으로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 하루 약 3천 명 정도가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창원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서 날씨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폭염 속에서 시민들 또 관련 종사자들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노창섭 의원도 이 상황을 직접 쭉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남창원 농협이 대응을 잘못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월 2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8월 4일까지 영업을 했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네. 그리고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숨겼다는 것이고요.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정규직 직원들에만 알리고 거기에 들어온 입점하신 점포 주인이라든지 비정규직 근무하시는 마트 종사자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고요. 그 기간에 방문한 몇천 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도 전혀 홍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창원협이 1차적으로 대응을 잘못한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창원시와 방역당국의 책임도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코로나19가 된 지 만으로 1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예.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도 없이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방문자 2만 명을 대량 문자로 발송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원칙과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검사 장소를 이렇게 한다라면 장소를 충분히 마련해야 되는데 검사 장소도
용지공원 한 군데 오전에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이 엄청나게 몰렸고요. 저도 하도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현장을 좀 가봤거든요. 예. 현장을 가보다 보니까 용지공원 검사장에서 빽 뚫려 한 1km 정도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8월 초니까요. 폭염 진짜 기간입니다. 더웠죠. 예. 상당한 분이 아침 일찍부터 3시간에서 5시간까지 대기해서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일부 환자들은 이제 폭염에 쓰러지는 저게 5명 이상의 시민들이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창원시의 대응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초기 대응에 있어서 아쉬움에 관한 말씀을 노창섭 위원께서 해주셨고 저희가 지금 남창원 농협마트 사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참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문제였는데 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방역 수칙에 분명 좀 위반되는 허점들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할 수 있을까요?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사실은 거기 보면 그 명부라든지 온도 체크라든지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방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환자는 결국 어디 들어가냐 그러면은 발생 인원이 올라가니까 결국 4단계를 올라가는 그 주춧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경남에 있는 50만 소상공인들은 무슨 죄입니까? 우리는 방역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9시까지 영업 제한을 당하고 또 9시까지 사람을 2명씩 하고 참 이거 너무나 참 형평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형평성 없는 정책은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단계를 계속 이렇게 강화함으로 해서 25일부터 해서 4단계가 종식될 때까지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김해시와 창원시 그리고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고 소상공인이 어떻게든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나 도민들께서도 잘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창원시는요, 남창원 농협에게 행정적인 조치도 내렸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억대 구상권 청구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과태료 2,250만 원 부과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 중단 10일인데 이거 지금 이의신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창원 농협이 이제 자발적으로 한 영업 중단이 있거든요. 이건 그 영업 중단 1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자발적으로 한 거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고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 이의신청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사법적인 조치는 이제 그 구상권 청구인데 창원시는 일단 지금 얼마 정도를 청구할지를 놓고 지금 검토 중인데 억대라는 뭐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기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과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남창원 농협 측의 뭐 입장 이건 아직 없습니다만은 이제 움직임들을 좀 몇 가지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그 영업 중단해야 될 시기에 이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뭐 상품의 정보와 가격 정도를 알렸다. 이건 왜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문제 삼냐? 다른 대형마트들도 다 하고 있는데라는 이제 입장들을 지금 예. 그 외부에 지금 알리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창원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뭐 시민들을 상대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조력을 받고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까지 충분히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이렇게 되면은 창원시에 좀 남겨진 과제라고 할까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 창원시도 뒤늦게 이 사태가 확산되다 보니까 장님 기자 말씀대로 행정처분을 한다,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한다,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뒤늦은 사후 조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장님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선제적으로 초기에 잡았다라면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권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4단계로 올라가지 않고 9시까지 영업제한이 안 일어날 수 있었는데 초기 대응이 실패로 오는 그 여러 가지 효과가 더 엄청나다. 제 지역구가 상남동입니다. 경남 최고 번화가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좀 걱정이 되고요. 창원시가 평균 30에서 40명의 확진자가 오다 보니까 지금 역학조사관이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예. 필요하면 이 경상남도에서 추가 지원을 하는데요.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대책을 하면서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선임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에 회장님 말씀대로 이 대형 마트나 대형 백화점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남도나 창원시 보건당국에서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되겠다. 지금 아직 발생하지 않는 다른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일상적인 코로나 점검이라든지 손님들에 대한 방역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힘든 분들은 아무래도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업 제한 때문에 특히나 힘든데 사실상 뭐 업종에 따라서는 영업 금지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도 듣고 싶은데요. 예, 경남 소상공인과 거기에 종사한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본다 그러면은 전국에 3위더라고요. 그만큼 상황이 좀 시급합니다. 예.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에서 매출이 전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각종 공과금, 세금, 거기다가 건물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못하니까 정말 좀 막막한 입장이고 사람들이 급격한 또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합회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언제 개발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렇게 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께서도 덧붙일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뭐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형태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비율이 이제 평균 상당히 높은 나라고요. 20%가 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분들과 감안하면 상당히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진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적 모범으로 K-방역 하는데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요.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거리두기를 통해서 입은 프리랜서 노동자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고요. 경남도나 창원시가 여러 가지 뭐 희망복지 자금이라든지 경남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이라든지 이 정도 규모로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코끼리 뼛속에서 불과하다. 획기적인 좀 대책이 내놔야 된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통과돼서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현재 9월, 10월에 이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예비비들이 좀 있거든요.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처럼 여러 가지 지원금을 준다든지 경상남도나 창원시도 지자체 차원의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라는 이런 노동자들에게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많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 기자가 일단 현장에 직접 가보셨죠? 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얘기를 좀 모아봤는데요. 아까 뭐 우리 회장님이나 이제 노창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누구에게는 이제 불편을 겪거나 또 예.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생존과 관련되는 얘기거든요. 우선 이제 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뭐 최근 1년 반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 두 가지만 요약하자면 이건데요. 우선 피해가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실이 크다는 건데 일종의 저는 하방 압력이라고 보는 게 남창원의 농협 사태에서 가장 손실을 보는 게 결국에는 4단계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계속 받고 있던 이제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이분들의 소비를 줄이면서 또 이제 이렇게 피해가 전가가 되는 하방 압력을 굉장히 제일 심하게 받고 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분들을 위한 구제책, 지원책들이 적거나 늦거나 이 두 가지가 저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 1년 반 동안 이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잘 시킨다고 해서 또 그 본시즌에 실패한 부분을 만회해야 되는데 지금 또 나라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운영을 하지 마라. 너희들 그냥 굶어 죽어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가게 유지비만 없으면 가게 문 닫고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원래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한 두세 달 정도는 버티시더니 그 다음은 다 취직을 해버리시더라고요. 3단계가 되면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아직까지는 정말 좀 3단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줄어든 매출에 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분을 좀 끌 수 있고 좀 급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희망을 좀 가지다가 이게 못 받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편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음악이나 즐기면서 술을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용이라고 하면 뭐 도움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영세민들입니다. 지금 융조점이 고사위에 나와 있고 계속 정부에서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 더 이상 살아남을 방법이 없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들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도 전부 다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 다 보내고 혼자서 아침부터 나와갖고 9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유럽의 그런 사례들은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국민의 공감대나 국민의 이해를 더 확충해 가면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장기화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써볼 수 있는 배달하는 업체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나눠 먹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다들 좀 더 줄어들더라고요. 종업원을 줄여서라도 지금 임대료를 내고 인건비를 줄여서 가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코로나19가 전쟁보다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영상이었는데 현재가 아니라 지금은 더 위기에 빠진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일 텐데 앞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유지비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회장님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업체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달에 보름씩, 한 달씩 휴직을 하고 급여를 안 주면은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자기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 수입을 길을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매출을 못 올리는 것은 소상공인이 잘못이지만은 행정당국에서 집합금지와 시간을 제한해서 인위적인 폐업까지 가게 만든다는 것은 그는 행정당국에서 반드시 보상과 책임을 져야 된다 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손실보상법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손실보상법인데요. 이게 발의가 올해 1월 달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게 올해 7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요. 우선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코로나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손실을 이 정부가 직접 보상.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 이 중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소급 적용이었는데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7월 1일 본회의 통과했는데 공포가 7월 7일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급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대상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또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를 좀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 근데 뭐 대상이라든지 기준, 금액, 시기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데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르면 11월 정도 좀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이렇게 보상들은 좀 적거나 늦거나 이런 게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말씀대로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만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 논란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명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기자 말씀대로 통과됐는데요. 이제 저희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유효정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본관에서 64일간을 농성을 하면서 소급 입법을 주장했거든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했던 2020년 3월 20일부터 반드시 손실보상을 시작해야 된다 생각했고요. 그 영업 손실의 70%를 손실보상법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저희 정의당 국회의원이나 여영국 대표님께서 주장했습니다만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 통과되면서 이 손실 소급 적용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민주당 지도로 소급 입법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은 이제 제대로 될 수 없다. 그 실효성이 좀 상당히 불가능하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안타깝게도 어쨌든 소급 입법이 빠졌지만 뭐 정부나 여당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소급은 안 되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하게 정치권에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저 지자체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만 정부도 말씀대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예. 그 빈틈을 메우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예. 자, 회장님 앞서 그 MC 경례 뉴스 영상도 보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네. 이 손실보상법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면 안 될 텐데요. 근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상담을 해보면은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울먹이면서 나는 4차 지원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내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도 다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재난지원금의 잣대가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나. 그래서 이 모호한 잣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재난지원금 콜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문 상담가가 자 여기서 제외된 사각지대 사람들을 다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이분들은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은 또 연결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주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저희들이 구제를 하려 그래도 어떤 그 행정당국의 기준에 미흡하다 해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마찬가지로 행정당국에서 만든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사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상담을 해서 최대한 좀 구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콜센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저희들이 소상연합회에서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만든 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그 재난지원금 콜센터를 따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 아닌가요? 네, 따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콜센터를 만들게 되면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혹시 콜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가능한 겁니까? 여건도 가능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의 어떤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만 투입되면은 저희들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충분히 전문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 대책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듣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부족으로 임대료,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경영 안정 대출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또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소상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의 한 50% 정도를 생존지원금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또 한시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재난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50%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과, 또 사업장의 지속성 복원을 위하여 정책이 많이 또 발굴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연체자와 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정부가 보증해주는 생존 금융 지원 서비스 도입이 절실하다. 사실은 연체가 있고 세금 체납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10원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2금융, 3금융으로 계속 몰리게 됩니다. 그런 악성적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 회장님 말씀들 보니까요, 뭐 정치권에 좀 할 일들이 많다. 특히 그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 지영국 대표님께서 청와대와 여당, 재정당에게 여야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 단시간 노동자, 소상공인의 사각지에 있는 분들을 긴급 생계 지원이라든지 방역 4단계로 영업이 중단된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청와대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전국적으로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세 가지 멈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스톱 운동인데요. 임대료 멈춤, 이자 멈춤, 공과금 멈춤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책이 마련이 꼭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들 정부 여당에서 좀 꼭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경상남도나 18개 시구, 특히 창원이나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4단계거든요. 4단계 말씀하시는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9월, 10월에 이제 추경이 많이 나고, 또 급하다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통해서 이분들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고민해서 여러 가지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장현 기자 듣겠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분들이 계시고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좀 감수하시더라도 그 생존을 위해서 절박한 분들에게 먼저 지원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실보상법만 하더라도 1월 달에 발의해서 7월 국회 통과했는데요. 소급 적용 안 됐죠. 1월 발의해서 제때만 사실 좀 통과됐더라도 그만큼 기간을 그 손실보상할 수 있는 폭을 훨씬 넓힐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 예산제 다시 또 확보할 텐데 충분한 예산 확보가 지금부터 좀 준비가 될 테고요. 손실보상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들이라든지 심사 기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앞당겨 주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LH 얘기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차 공청회 이후로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 다음 날이죠. 20일 그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2차 공청회가 열렸었는데요. 예. 이미 저희들이 뭐 불독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정부가 내놓은 사만이죠. 이 주거 복지를 모해사로 하고 토지 주택을 자회사로 하는 방안을 이 정부에서는 특히 국토부에서는 유력하게 제시를 했는데 예.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좀 반대 의견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말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돈도 못 버는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뭐 세배하러 가자 그러면 자식이 그 흔쾌히 가겠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고 또 이제 국토부 이제 핵심 책임자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도 없는 주거복지 애들이 모회사로 가고라는 말이죠. 애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LH 노조가 이제 반대 보도 자료를 비난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정부가 제시했던 4만 사실상 8월 발표가 어렵지 않겠느냐. LH 조직 개편이 사실상 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발표를 예상을 했었는데 좀 어려워졌다는 이런 말씀해 주셨군요. 네. 앞으로 이 조직 개편안 발표의 향방에 대해서도 저희 시사토크 불독이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 놓인 우리 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감내해오고 있는 희생과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이 잘 이뤄지길 바라면서 오늘 시사토크 불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자산 불평등 이어서 오늘은 지역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원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다소 어색했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한국 사회는 특별한 자원이 없습니다. 1950년대 한국 사회는 지구촌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0년대에 들어서 가장은 아니지만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1950년대 가장 못 사는 대한민국을 2020년대까지 이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까지는 부모님들의 엄청난 교육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가르쳐서 그렇게 배운 자식이 또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또 그 배운 자식이 또 자식을 가르쳐서 또 이제 일본, 뭐 미국, 유럽으로 또 유학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배워온 사람들이 또 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렇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인구가 서울 수도권의 50%가 모여 살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작년 기준으로 5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전 세계 지구촌에서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50%의 인구가 모여 사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문제의식을 느껴야 하잖아요. 왜 어느 나라도 수도권에 50%가 모여 있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서울 수도권에 50% 인구가 모여 있을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에 50% 인구가 모이게 됐을까가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도시화의 역사인데요. 한국 사회는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리 생산해서 더 빨리 공급해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가까이에서 모여서 산업을 운영해야 했던 그러다 보니 규모의 경제, 집적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끔 서울 수도권에 모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크게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남기는 거고요. 집적의 이익은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이 있음으로써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오면 가장 인상 깊게 남은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외국인이 뭐라고 하죠?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95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문화는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진국에 들어선 2020년까지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지금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를 따져봤으니까 반대로 지방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북 김제시, 또 경북 상주시, 여기에 평균 연령이 50세예요. 평균 연령이 50세고 하루에 아기가 한 명이 태어날까 말까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키울 때면 엄청난 행복감을 부모한테 줘요. 근데 그 도시에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거는 그 도시가 정말 점점 더 쇠퇴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서울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보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라고 합니다. 그게 서울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0.64명이었습니다. 전국 기준은 0.84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방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들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고, 그리고 청년들은 열심히 서울로 올라가는데 서울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속되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현재 한국의 인구 기준을 보면 1971년생이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2002년생은 5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2020년생은 27만 명, 그래서 작년에 30만 명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또는 내년에 25만 명이 깨질 거예요. 그래서 보면 1971년, 2002년, 2021년 또는 22년에 계속 이제 절반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서울 수도권 집중의 문화를 계속할 것인가? 지난 역사에서 서울 수도권을 좀 집중을 막으려는 시도가 없었나? 또 궁금해지잖아요. 사실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끔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건물을 신축할 때는 수도권에 특히 건물을 신축할 때는 과밀 부담금이라는 비용을 부담케 해서 가능하면 수도권에 건물을 못 짓게끔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방으로 내려올 수도권 인구는 없어요. 수도권 공공기관 인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난 2011년경부터는 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이런 제도를 바꿔서 2011년경부터는 수도권 경쟁 강화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시행했던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하고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통해서 2016년, 17년을 통해서 계속 지방으로 들어가던 인구가 다시 2018년도부터 거꾸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오히려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8만 명이 더 진입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지방 소멸의 문제,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몇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수도 이전 사업. 두 번째, 국회 양원제 논의. 세 번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옮기자는 논의.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들어보셨겠는데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실제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2004년도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가의 대표기관인 대통령의 위치는 헌법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라고 하면서 헌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법률만으로는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행정수도를 옮기지 못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으로 바꿔서 행복도시라는 걸 만들어졌고 지금 세종시를 만들어진 거죠. 그 세종시에는 대한민국 국가의 행정부서가 대부분 내려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려가 있고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게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4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4개 남아 있으면 옮겨도 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이걸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신행정수도를 못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국회 양원제인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을 어떻게 하냐면 인구 비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대표기관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3분입니다. 3분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자기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딱 100분의 1만큼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양원제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구 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비례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미국의 양원제 시스템에서 미국의 상원이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미국이 총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 50개 주에서 대표를 2분씩 뽑으세요. 뽑아서 총 100명의 상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지역 대표성을 갖습니다. 각 지역의 인구차가 아무리 커도 모두 다 각 주에 2명씩 뽑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최소 50분의 1씩 대표성을 갖는 거죠. 근데 하원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처럼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435명을 뽑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서는 지역 대표성이 아무래도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상원제 방식의 국회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것 또한 그 국가의 권력 구조에 대한 거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세 번째 논의가 뭐냐면, 그러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이전하기 어렵고, 국가의 대표기관인 대통령도 이전하기 어렵고, 국회 양원제도 하기 어려우니, 그러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옮기자라는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의 대법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님들은 그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세요. 근데 이분들이 대체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으니까 거주지가 주로 서울에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주로 서울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의 일자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와 함께 엄마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육. 내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1950년대 2020년까지 70년간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데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맹모 삼천지교로 표현되는 어머님들의 교육열이었어요. 그러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취업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어머님들이 불안해하면 모두 다 또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서울 하지 못하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또 좌절하는 분도 많으세요. 이런 교육제도를 또 바꿔야 하고 청년층이 지방에 남아야 청년층이 지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71년생, 2002년생, 2021년생 또는 2022년생 순차적으로 50%씩 딱딱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층이 떠나면 지방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청년층을 지방에 남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자리, 교육, 주거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층한테는 재미가 필요해요. 놀 수 있는 문화적 혜택, 서울 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 삼성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가 기부한 미술품에서 미술관을 지방에 공모도 없이 그냥 서울로 정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젊은 층은 또 다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우리도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싶다라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청년들이 남을 수 있고요. 청년을 남겨야 지방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에 있는 도시가 인구 소멸이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차피 인구는 행정통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이 소멸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인구 소멸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상황은 심각해요. 지금 제 말씀대로 아마 올해 또는 내년에 25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게 느끼는 게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서울 중심처럼 메가시티라는 여기 지금 경남 지역의 좋은 안을 서울에서도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이런 식으로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논 근처에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많이 몰려야 하는데 서울로 청년들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지방도 메가시티가 필요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창원 이런 데가 세 군데가 모여서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 사회의 수도권 집중은 너무 심각하다. 이로 인해서 지방 소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인구 절벽의 문제는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지역은 청년들을 서울에 뺏기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방의 일자리, 교육, 문화적 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에서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가져오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